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5번째 강의로서 가치 갈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시험 문제를 볼 적에는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 갈등을 거의 구별 없이 사용을 하지만 학문적이나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 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고 싶은가, 무엇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선호도 문제를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심리적 이런 딜레마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물리학적 이론을 반영해서 그 갈등 이론을 전개했던 사람이 레빈이 되겠습니다. 레빈은 인간의 사고에는 하고 싶은 영역으로 지향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도 있게 되는데, 자, 하고 싶은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A는 하고 싶은데 B는 하기 싫고, 어떤 경우에는 A도 하기 싫고 B도 하기 싫고, 이런 것처럼 복수의 심리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각해가는 것을 우리는 갈등 콘플릭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심리적 존재로서 인간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가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 갈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뿐이지, 적어도 갈등이라고 시험용이나 이 학문용으로 접근할 적에는 양자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적어도 두 개의 힘이 거의 대동소이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말을 우리는 접근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부호로서는 플러스로 표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기 싫은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데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사용하되 회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접근 갈등이라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 갈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은 하고 싶은데 저것은 하기 싫고, 이것은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갈등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계 학자들은 같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은 회피 갈등이라고 우리는 있고, 그것을 마이너스 갈등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심리적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개념을 다 갈등을 딜레마의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은데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은 데를 보통 우리가 딜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가치 갈등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갖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다. 다 누구나 알겠죠. 이럴 때 과감히 많은 임상 통계를 내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느 쪽을 먼저 선호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더라. 이런 것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사회복지사들은 비록 항상 사유의 법이나 도덕 사유규범에 익숙해 있어 갈등이나 모순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도 역시 많은 또는 오랜 임상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말로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가치에 의해서 뭘 더 하고 싶을까, 뭘 먼저 하고 싶은가 하는 가치 문제에 의해서 선호도가 결정이 되고, 그 선호도가 결정된 다음에 그 일은, 그 선택한 사안은 행해도 되는가 행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윤리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볼 적에 가치에 의해서 윤리가 결정되고 윤리에 의해서 실천 원칙이 정립되어 간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줄을 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의해서 윤리가, 그리고 윤리를 바탕으로 실천 원칙이 정립된다는 이 흐름 속에서 당연히 가치 갈등은 동시에 윤리적 갈등을 같이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윤리적 딜레마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과 그 한계, 즉 클라이언트의 수용 능력과 법, 윤리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기능 등의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부닥치는데 이것을 윤리적 딜레마라고 한다. 윤리적 딜레마는 그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3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복지 전문직과 사유에 대한 의무가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적일 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윤리적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윤리적 딜레마.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쟁점으로는 뭐가 있는가? 자, 우리가 판선하지 않지만 실천 현장의 윤리적 쟁점. 하나하나 그 중에 중요한 걸 적어보겠어요. 사복 실천 현장의 윤리적 쟁점. 인간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지 아닌지 윤리적 쟁점은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날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소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 또 사회복지사의 또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존재를 하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가치를 우선을 해야 할 것이냐. 그 가치에 의해서 윤리가 파생되고 실천 원칙이 정립이 되게 되는데 사람 우선 가치를 써야 할 것이냐 수단 우선 가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결과 우선 가치를 적용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이 보더라도 당연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전문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도 인간이고 사회복지사도 사회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전문적 가치도 갖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사회구성원을 이루어서 사회적 가치의 구속도 받고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에 의해서 개인적 가치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딜레마로서 뭘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뭐 딱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교집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를 둘러싼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둘러싼 갈등,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에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전문가로서 전문적 가치가 있고 또 레비가 말했던 전문직 가치에는 사람 우선 가치도 있고 결과 우선 가치도 있고 수단 우선 가치도 있거든요.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러면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가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자, 이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군인으로서의 사명은 당연히 그것은 군인 전문직 가치로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하명을 집행해야 되지만 그 지시하명에 의해서 6.25 때 있었던 것처럼 해인사를 폭파해 버렸더라면 인류 문화유산, 지금 현재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류 문화유산이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이슬람에서 이끌어왔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가치에 의해서 세계 사회문화적 가치가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상충되는 하나의 소위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의 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무, 다 어찌 보면 그들의 의무라고 하는 군인으로서 의무도 수용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나 한민족으로서 의무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상충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이냐. 자, 우리가 보면 당연히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되는 결정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고수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복지사의 이익도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는 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대등하다면 그래도 윤리강령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다음에 동료관계와 휘슬블로잉. 동료관계는 당연히 지켜주겠지. 그러나 또 내부 고발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정의나 조직정의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 부패를 척결해야 됩니다. 더욱이나 우리는 박원순법을 넘어서 이제는 김영란법이 내일 모레 우리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공직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하는, 그래서 경조사에서 조의금은 10만 원까지, 뭐 축의금은 5만 원까지, 식사비용 3만 원 이내로 뭐 이런 제한들을 쭉 가지고 앞으로는 그것도 자기가 그 범위를 만약 각자가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도록. 그렇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고서 국회의원들이 각자 밥을 먹어.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여간 매섭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점을 가지고 일부 국회에서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주민 소환을 넘어서 국회의원도 소환대사로 만들자, 국민 소환이란 제도를 만들자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선까지 와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 모든 공직에 관련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 관련 영역에는 다 김영란법과 같은 이런 부정,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여기 동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남인데,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벌써 30년 직인데 이렇게 해서 동료관계이면서도 옛날에는 그래도 내 친구인데 그래 이번에는 아니면 그 정도는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줬지만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전문직 윤리로서는 내부 관리, 휘슬블로잉에 의해서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문제까지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규칙과 정책을 준수할 때, 규칙과 정책을 준수할 때 그것과 클라이언트 이익과는 어떻게 고려가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한된 자원의 공정분배, 한정된 자원의, 제한된 자원의 공정분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제한된 자원의 공정분배. 이것도 누구에게 더, 누구에게 많이, 너는 무엇을 더, 무엇을 먼저 나눠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누구에게나 다 고루 차등이 없이 나눠줘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선후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가치라고 하는 것이 나이 먹은 노인들이 나이가 어린 아동보다 존엄하다든지, 아니면 그들 노인보다, 세상 다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보다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아동들의 존엄가치를 더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것에 우선시해야 되는가? 경로 효친에 의해서 노인들에게 먼저 식량을 배급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르게 식량을 배급해야 되는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에게부터 먼저 먹여야 되는가? 하는 아주 지금 내가 아주 가볍게 말을 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실천 현장에 존재를 할 겁니다. 너 그런가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이 돼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한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존재를 할 적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자, 클라이언트의 요구, 클라이언트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want, 원함이죠. 원함.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need를 말하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라고는 need를 말하고 있는데 이 need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말합니다. 필요. 이건 전문가의 분석이 바탕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진정 필요한 것. 자꾸 제가 예를 들지만은 어린 자녀를 가진 엄마의 입장이라면 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전문가일 거예요. 애가 원한다고 해서 자꾸 당근만 먹인다든지 애가 원한다고 해서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인다는 것은 그 어린애의 완트에 치중해서 엄마가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애는 열이 솟을 것이고 설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응급실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원함이 많다, 완트가 많다고 해도 엄마는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것이지, 욕구, 니드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지 완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제가 어린애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성인인 클라이언트를 본다면 성인이 세상 물정을 알고 자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력도 경력도 나이도 있는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인가, 욕구에 바탕을 둬야 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대단히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전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만을 인정한다면 전문가의 존립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또 사랑이란 말도 온정주의, 온정주의란 것도 이 자기결정권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온정주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있는 거야 라는데 그것도 역시 이쪽과 같이 활동, 관계가 있는 거죠. 온정주의. 또 비밀보장. 여기 비밀보장은 중요하죠.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보장은 뒤에 실천의 7대 원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비밀보장은 윤리적 의무일 뿐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윤리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꼭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지된 동의. 지금부터 우리가 상담 과정이나 면접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내가 당신의 비밀은 지켜질 겁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지켜지는 건 아니고 보다 큰 이익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 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 즉 공공의 공익, 클라이언트 이익과 타인의 생명가치 이런 등등이 서로 상충될 적에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무조건 당신과 만남으로써 갖게 되는 당신에 대한 정보를 나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소장 찍으시지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절대적 의무라고 설명을 하지만 비밀보장은 절대적 의무는 아닙니다.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거기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리자가 빠졌군요.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특히 공공부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어디를 특히 우리가 국정원 관련 문제 등등에서 많이 나왔던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 기관의 관료주의, 동료에 대한 존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료 관계와 내부 고발자인 휘슬블로우 문제와 같이 해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등의 문제가 실천 현장에서 고민거리로 윤리적 쟁점으로 이렇게 야기될 것이 분명히 야기됩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참 쉽게 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임상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런 딜레마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디서나 그 당사자, 전문가에게는 이런 딜레마 등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노엠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하고는 윤리적 딜레마에 있어서 행동지침, 해결원의 해결 준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의 증거들,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딜레마의 해결 순위. 학자들마다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순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는 바로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우선 순위 배정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노엠버그와 돌고프. 노엠버그와 돌고프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이론이 적용되는데 노엠버그는 만약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치는 생명가치라고 합니다. 생명보호의 가치. 여러분이 보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역시 인간 존엄,
있어서 미국 독립선에도 나와 있지만 전부 인권으로 생명가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들에게는 자유, 생명, 재산과 같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재산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도 생명가치만큼 절대적인 이런 중요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도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지만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가치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가치.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가치.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타인의 생명가치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사람들, 특수 임무 종사자들이 있죠. 이번에도 쌍문동에서 불이 나고 많은 화재로 그 불나고 아주 그냥 독성 가스들이 나올 때 다 여러 집 다니면서 문을 두드린 이런 참 고마운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내가 연기 한두 모금 마셔가지고 죽을 거요? 라고 무식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이 무섭고 순간순간이 가족의 생활 생각나고 하면서도 타인의 목숨, 생명 가치를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노크를 하면서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소방과 같은 어떤 미친놈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도 없이 책상머리에서 빈둥빈둥 모이면서 생명수당 달라고 한다고는 그런 미친놈이 한때 국회의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이 있다면 소방이라고 하는 소방 직종 근로자들이 평생을 출동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화재 등으로 인해서 출동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가치를 던지게끔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낫지. 그런데 없는 거, 그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가치를 던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무식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들도 우습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하나의 과업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생명가치를 아무렇지 않게나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바로 어머니.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생명, 체면은 가지고 곱스러운 거고 생명 같은 건 돌보지 않아요. 먼저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덮치는. 중국의 그 지진 사태에서 자기 자식을 껴안고 이렇게 죽은 엄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높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순수할 수가 없다 해서 지고지순한 사랑. 지고지순이라는 말은 어머니 말고는 못 쓰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지고지순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어머니나 되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했지만 어떤 것에도 양보될 수 없는 것은 노엠버가 돌고 부른 생명보호의 가치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평등과 불평등, 평등구현의 가치. 평등과 불평등에게 암격이 좋게 평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엄하다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결코 타인의 강제나 강요가 반영되지 않는 자유의 가치, 자율성의 가치를 세 번째 가치로 설명을 했어요. 또 그러면 네 번째로 노엠버가 돌고 푸가한 것은 네 번째로는 최소 회약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우리의 법률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권익 침해를 받더라도 자율적으로 자구행위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없다. 권리 구제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공권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범죄 구성 요건, 여기에는 너무 형법까지 나가려는 아니겠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법성 해당 요건도 있고 또 책임성도 다 구비하고 있고 범죄 구성 요건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자, 사람을 죽이면 살인한 자는 당연히 어떠한 가를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분으로서 의적을 막아내야만 군인의 업무 수행 중에 적군을 죽인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걸로 봐서는 살인이지만 그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살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당 방위. 그렇죠?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방어하다가 그 타인이 죽거나 다쳤다 하더라도 거기는 범죄를 형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집에 들어온 절도범에 대한 그 소위 사망, 절도범을 잡고 그걸 누르고 때리다 보니까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음란행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도망가다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그를 포박하고 있다가 경찰에 넘겨줬는데 가다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소위 그걸 잡아준 시민들을 데다가 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처럼 대법원 판례나 우리는 그 선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정당 방위의 선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은 사실상 법률적 판단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예외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명 가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래서 타인을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침해를 준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정당 방위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래서 최소 침해의 원리 아니면 거기 보면 최소 해악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삶의 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대단히 높게 보지만 삶의 질은 극단의 저빈곤 국가인 소말리아나 아이티나 이런 나라 국민들이 볼 적에는 사치스러운 얘기야. 한 끼라도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이런 지금 목적을 목숨 부지를 하나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운운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온 것처럼 건강하고 문화적인 이런 단어는 정말 사치스러운 말이에요. 다섯 번째,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진실성. 진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성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 성실의 원칙 또는 진실을 안전히 알릴 권리 뭐 이런 거에서는 진실을 가선 일곱 번째로 들고 있어요. 바로 이 순위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겠지만 이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이론을 보면 가장 우선가치 생명보호, 다음에 우리의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본다면 평등과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사회복지를 하니까 평등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 침해를 원칙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 삶의 질, 여섯 번째 가서 비밀보장, 일곱 번째에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할 원리. 뭐 이렇게 일곱 개를 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0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것은 영역이나 분야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문제 중심으로서 밑에 있는 것처럼 약물남용, 의료, 정신보건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필드를 그대로 영어 번역식으로 장소로 해서 교도행정, 병원행정, 병원 사회사업, 의료 사회사업이죠. 또 학교 사회사업 이런 등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개념을 보겠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실천이란 분야나 영역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때의 장소라는 것은 물리적 장소인 학교니 병원이 이런 물리적 장소도 말하지만 관념상 장소, 분야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넓은 개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란 사회복지 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말한다. 자, 좋습니다. 자, 별표할 것은 3번 1차 현장과 2차 현장 그리고 5번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나온다고 보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적죠.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여기처럼 1차 현장과 2차 현장.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이렇게 나눠볼 때 1차 현장의 주목적이 사회복지인 경우, 현장의 주목적이 사회복지 관련인 경우는 1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1차 현장은 뭘까요? 거기 서비스 제공, 사유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인 기관, 또는 사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1차적 기관에서는 사유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조직 목적에 관련이 된다 해서 어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등은 모두 그 자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1차 현장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2차 현장은 사회복지가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부수적 업무로 존재할 때는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병원은 의료시설이면서 의료사회사업의 현장으로, 그리고 학교는 교육시설이면서 학교 사회사업의 현장으로 부수적 업무로 사회복지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선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사회서비스 제공이 조직의 부수적 목적인 기관을 바로 2차 현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학교, 병원, 교정시설, 기업, 의료기관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역시 교육기관, 보육이라고 표현하지만 교육기관의 주된 목적을 따로 두고, 그리고 영유아 보육이라는 단어 속에 복지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도 2차 현장이라는 거, 주민센터나 보호관찰소는 마찬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어린이집도 사회복지를 하고는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할 뿐이지 주목적은 교육에 관련된 보육이라는 점, 그런 점에서 2차 현장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의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시설은 출퇴근이죠. 출퇴근. 일정 시간 범위만, 기간도 아니고 하루 중 일정 시간 범위만, 하루 중 일정 시간 범위만 이용이 허용되는 이런 시설은 이용시설이에요. 그에 비해서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해 생활시설은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거주가 허용되는 시설은 생활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시면 페이지 110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럼 4번이고 5번 주거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이용시설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이 허용되는 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 범위만 이용을 허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이용시설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일정 시간 범위만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식생활을 하거나 자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시설이 나와 있네요. 생활시설. 요보 대상자가 일정 주거시설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주거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도 같이 허용되는,
주거가 허용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생활시설 하부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적었어야 하는데 크게 적었죠. 노인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한번 노인복지시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부수적인 내용으로 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오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어요. 자, 노인복지 주거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여기는 양로시설, 양로시설. 또 그런가 하면 노인 공동생활가정, 또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양로시설은 이것은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은 이건 생활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도 노인복지를 통해서 봐야 되냐.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노인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의 의미도 가지면서 결국에 이것도 이용 플러스 생활의 의미를 이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용을 같이 포함해서 생활의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역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모두 생활시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보면 여기 경로당이 있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여기에는 노인교실, 또 노인복지관이 있죠. 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여기는 모두 이용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처럼 모든 여기 그냥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두다 보니까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생활시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교실이나 이런 것은 이용시설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 좀 정리를 해서 좀 더 상세히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뒤에 뵈면서 알게 될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의 역할을 보면 미시차원, 개입 수준을 보면 미시차원, 중범위 차원, 거시차원, 전문가 집단 차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역할 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 등을 한다.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자, 미시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접근이라고 하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적 접근에서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나 개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은 미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클라이언트나 개별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사회복지사는 그들에 하여금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 이내불러 가능케 하는 자,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역할도 하고 힘없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지지 대변해주는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이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중범위 차원에서는 이건 보통 집단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가의 역할 또는 촉진자의 역할 이런 등등을 한다. 이런 등등만 하는 거예요. 이런 등을 한다. 다음에 거시적 자원은 지역사회를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행동이나 현장 계획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등등을 쭉 해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적에는
개별 사회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개별적 역할, 주로 중개자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을 가장 긴밀하게 뻔히 알면서도 틀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착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구별만 해줄 수 있다면 뭐 틀릴 문제나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박스를 전부 보지 마시고 이런 등이 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능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체제나 또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또 현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는 연구자, 조사자로서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또 체계를 개발하는 기능도 수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에는 이렇게 직접적 서비스, 이런 오른쪽을 보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굵은 글씨 등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보시면 환경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유형을 보면 환경에 대한 개입에서 자원 제공자, 자원 발견자, 자원 창출자, 또 의미 해석자, 클라이언트와 자원의 연결을 이끄는 중개자의 역할이 빠져 있군요. 그런가 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인적 물적 환경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또 그런가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과 연결되겠습니다만 또는 행동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반하는 공격적 개입자의 역할도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자원 제공, 자원 발견, 자원 창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런데 체크할 것은 4번 해석자라든지 6번 공격적 개입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데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복지사 역할을 제가 판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뒤에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주로 개별 사회사업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등이 딱 가볍게 보시고 기능에서는 왼쪽에 있는 굵은 글씨만 보시고 다음에 환경 개입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른 거 이런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해석자의 역할도 환경 개입에 있어서 의미 해석자의 역할도 하고 그런가 하면 행동가와 유사한 것처럼 공격적 개입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두 개만 체크를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도 범위상 우리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제3장 사회복지 실천 대상을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